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35번 문제를 정리를 하죠. 이거 이제 특강에서 정리를 드렸는데요. 요 문제가 나오면 유사한 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벌칙이 이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고 부당해고 등을 했는데 어떤 그 판결을 지키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또 10일 이내 중노에 재심 신청을 한다든지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4번 체크를 했고요. 자, 36번 보시면 고용보험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심사, 재심사 청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구제지만 요 36번도 마찬가지로 권리구제죠. 그래서 권리구제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잘 나오는 그 지문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고용보험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라고요? 고용보험? 그렇죠.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한다 그랬죠. 그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위원회에 한다 그랬어요. 왜 재심사 청구인데 그냥 심사위원회에 하느냐?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청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 내가 아니다. 나 재심사 청구하겠다. 그러면 심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는 어디서? 재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재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고용보험회 같은 경우는 심사관 혼자서 한 거잖아요. 심사를. 그러니까 재심사는 재심사지만 위원회로 보면 첫 번째로 열리는 위원회죠. 그러니까 제자 안 붙고 그냥 심사위원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2번에 보시면 심사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래 심사 청구는 90일 이내로 하고요. 5번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이제 많이 했던 거고요. 요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관리비 등 관련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수선 유지비고요. 이 수선 유지비 항목 4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수선 보수를 하겠다. 두 번째, 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제반 검사비. 그래서 모든 검사비는 수선 유지비예요. 잠깐만 틈을 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안전 점검 비용. 그 다음 네 번째, 재난 예방 비용. 재난
재해 재난 예방 비용이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수선 유지비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38번 문제. 이것도 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지문은 길지만 3번에 장기선 계획 조정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니까요. 그죠? 3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5번 보시면 장기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3년 경과전에 조정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입주자. 그렇습니다. 입주자. 1번 지문이 굉장히 긴데 그 1번 지문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는 300세대 이상 승중지 동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는 사용 검사 시에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검사권자는 이를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처에 인계를 한다. 요 이야기를 1번 지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길게. 예.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단열재. 단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단열재 열 저항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커지겠지요. 따라서 답은 1번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섬유질개. 이 섬유질개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성이 좋고요. 그리고 다공질개는 균일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다공질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즈형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그죠? 그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단열이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 물이 차면 안 좋다. 좋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방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옥상 방수에 쓰는 아스팔트는 높고 큰 거 쓴다. 1번 쉽게 알 수 있고 2번 시트 방수는 이 부분이 결함이 있다. 그럼 시트지를 갖다 붙이면 되죠. 교체 보수가 아주 편리하죠. 근데 아예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누른 콘크리트에 신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축 줄눈 설치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계산 문제죠. 41번. 실제 이제 문제특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계산 유형 문제 한 6가지 정도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꼭 푸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41번. 동력과 관련된 이야기. 또 문제를 축 마력 형태로도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요건 뭐 같은 표현이 PS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축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그 또 1마력 또 1kW의 그 관련된 그 힘의 에너지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효율을 곱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효율을 곱한 것에 단위 중량 분당 양수량. 그래 여기 이제 분당 양수량이 보니까 200리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분당이니까 여기에 분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정은 여기 이제 0.8이네요. 그죠?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기 양정은 40. 만약에 이걸 축 마력을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거죠. 0.8 해가지고 1 곱하기 200 곱하기 40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축 동력의 경우는 얼마? 1.63. 뭐 이거 이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일단 이 동력을 물어봤으니까 동력은 1.63kW. 그러니까 1.63kW의 힘을 가진 펌프는 효율이 80%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당 200리터를
전 양정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보시면 맥동 현상, 서징. 말씀드렸지만 이 이론은 어떻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맥동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 이제 펌프를 할 때 만약에 그 펌프가 그냥 우리 이제 그 모내기 할 때 물 대는 식으로 펌프를 하면 이게 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퍼벅거리면서 적었다 많아졌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기계실에서는 그걸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배관을 타라 이동하니까 안 보여요. 이게 맥동인지 아닌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것을 1번에 나와 있죠.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토출 유량이 변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맥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압력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또 유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같은 배관 공간 내에 공기가 차 있다. 이 얘기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 부족한 부분 공기가 차겠죠. 그죠?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4번 보시면 대책으로는 송출 밸브를 사용하여 양수량을 맥동 현상 때의 양수량보다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더 심해지겠죠. 이게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양수량을 더 줄이면 더 부족하니까 양수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처럼 혹시 잔존 공기에 의해서 물의 양은 충분한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난방 이야기할 때 에어 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관 내 공기가 차면 물이 충분해도 좀 못 밀고 올라올 수가 있죠. 이것도 똑같은 맥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 공기를 빼주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42번은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체크를 할 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답 찾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통 연관식 보일러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중앙공급식 난방을 90년도 초에 이렇게 할 때 중앙공급식에서 이 노통 연관식을 경험을 했어요. 이 노통 연관식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이 보일러 이 노에 이런 노에 연관을 심는 거예요. 연관을. 그래서 이 연관을 통해서 가열을 해서 여기에서 뭐 온수를 직접 뽑는 방법이 아니고 뭐 증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고온수를 생산을 해서 이 고온수를 직접 쓸 수가 없잖아요, 증기. 그래서 이거를 열교환의 형태를 취한 다음에 열교환을 해서 열교환기를 통한 열교환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난방이나 급탕수로 사용을 하는 걸 우리 이제 노통 연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교환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가열이 아니고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크게 이거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혼합시켜 버리면 증기에다가 물을 섞어 버리면 그래서 열교환을 해 버리면 이 필요로 하는 양 이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보유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이 유리하다라든지 또 2번에 대형 건물의 난방이나 뭐 급탕열 열원기로 널리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소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2번에 보시면 대형 건물에 쓴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세요. 근데 그 소형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소형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범위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적 소형이다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이평 보일러 조그만 거 이거보다는 대형이죠. 그러나 뭐 수관식 뭐 드럼 이런 거보다는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소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가열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그 그러니까 이 수량을 확보하는데 그만큼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크기는 비교적 소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아예 뭐 입형 보일러에 비해서 소형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증기를 생산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예열을 금방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열 시간이 짧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이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43번.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도 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주철제 입형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노통연관식, 수관식 뭐 쭉 있는데 개론에서 했던 내용들이 암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문으로 가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는 이건 이제 확인하는 문제죠. 44번 그 낸 의도는 그 4번 지문에 화물용 승강기는 몇 층 이상? 화물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이다. 이거 이제 확인 한번 한 거예요. 확인 한번. 예. 또 우리가 이제 1번이나 2번 뭐 인승 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했고요. 잘 하실 수 있고 또 5번에 이제 복도형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세대 단위로 하나씩 늘어난다는 것. 그죠? 만약에 이게 복도형인데 이게 만약에 승용이다 그러면 80세대 단위로 늘어난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5번 문제 보시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등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것도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고 기계환기 설비지만 답은 쉽게 찾았어요. 그죠? 3번에 보시면 이러한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죠. 기계 환기를 하는 그런 그 환경이라면 밀폐형 고기밀의 건축물이라면 이 화장실을 별도로 빼기가 거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기에 의해서 기계 환기 설비를 한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분 설치가 아니고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지문이 뭐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이 지문도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뭐 4번에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용량의 90% 이상 또 90도 이상 뭐 1.5m 이상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3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도료 이야기죠. 도료. 그래서 뭐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레커, 바니쉬, 방청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수성 페인트 중에 이 에멀전이라고 하는 이 에멀전 페인트는 약간의 기름을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외벽 도장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거죠. 수성 페인트고요. 2번의 유성 페인트는 아예 이런 건성유나 안료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다음에 레커는 속건석이다, 그죠? 라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바니쉬는 이제 투명도로나 목재 사용을 하고요. 주로 이제 옥내죠, 옥외용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잘못돼 있고. 철제 농막이용 방청 페인트 뭐 이런 잘 아시는 이제 광명단, 그죠? 따라서 4번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요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재 안전 기준은 뭐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낼 수 없고요. 똑같은 문제를 냈다면 뭐 여러분들 이제 맞추시겠지만 뭐 이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범위에 이제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의 문제가 회당 2문제, 또 주관식까지 하면 어느 때는 3문제, 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럼 5회만 해도 10문제 이상, 거의 한 15문제 가까이가 구성이 됐습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것까지 다 통하면.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재연설비 관련된 그 화재 안전 기준 문제를 이제 재연설뿐만 아니고 화재 안전 기준을 이제 35개 이상 이렇게 쭉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기출됐던 화재 안전 기준의 문제는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있던 동형 모의고사의 그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이 화제안전 기준이 2문제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매치가 된다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재현설비인데 재현설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설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원을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비상전원이라고 하는 이 전원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 예비전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전원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했죠, 그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게 나머지가 그렇고 이거는 자탐 중에 자탐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딱 하나가 아니잖아요. 감지기에서부터 수신반으로 연결하고 그게 비상경보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이 경보 설비는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감지기가 감시하는 그런 기관도 있죠. 그래서 이 감시를 60분 이상 감시를 하고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가 나와야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재현 설비는 몇 분 동안 전원을 확보해야 되느냐? 몇 분이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니까 20분이겠죠, 그죠? 20분. 근데 우리 2번 지문 보시면 2번 지문 보시면 30분 했으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30분 아니고 60분이에요, 60분. 그 60분 이야기는 여기 문제가 뒤에 있죠? 몇 번 문제냐면 75번. 자탐의 시각 경보장치 화재안전 기준이다. 요 이야기를 같이 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상전원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야기죠. 화재안전 기준 NFS 203 전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감시죠.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전기적 장치, 축전지 또는 전기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화재안전 기준의 요 이야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아서 문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48번.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좀 이제 많이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질 검사라는 걸 하죠. 조수조 관리하면서 수질 검사 하잖아요. 연 1회 이상을 합니다. 그죠?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물을 떠가요. 그러면 그 검사 물을 떠가는 곳은 저수조 또는 저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물을 떠갑니다. 이렇게 떠가서 그 항목을 들여다보면 잔탁 총세대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수질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잔은 유리잔류 염소를 말하고요, 그죠? 유리잔류 염소를 말하고 여기 있는 탁은 탁도인데 이 탁도는 수돗물의 경우 0.5, 일반적인 경우는 1렌티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1렌티우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게 수돗물이다 하게 되면 0.5 NTU 이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돗물은 재생한 물이기 때문에 더 맑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자,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 요거는 pH
5.8에서 8.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잔류염수는 얼마예요? 4 mg per liter 이하죠?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요? 총세대. 이거는 총대장균, 뭐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겁니다. 그죠? 균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없으면 좋죠. 대장균 같은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요거는 대장균류예요. 뭐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뭐 이런 대장균류는 아예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세균이잖아요. 근데 일반 세균이 없을 수는 없죠. 일반 세균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얼마큼 있어야 되느냐? 100 CFU 이하만큼 있으면 된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여기도 U, 뭐 여기도 U, 이게 이제 유닛이에요. 유닛 단위다. 그 얘기예요. 이런 단위. 자, 그런데 얼마를 가지고 했을 때 이야기냐면 대장균, 불검출인데 얼마 가지고 했을 때 불검출이냐? 대장만큼. 100ml 가지고 했을 때 불검출. 그러면 일반 세균은 1ml를 가지고 했을 때 100CFU 이하입니다. 일반 세균. 1. 근데 1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금방 찾는데 지금은 이건 그냥 두고 예를 바꿨죠. 1리터가 아니고 밀리리터입니다. 1리터가 아니고 밀리리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단위. 요거는 밀리그램이고요. 예. 뭐 이렇게까지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간 거고요. 뭐 일단 요 잔탁 총 세대수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죠. 65번 문제는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 문제를 낸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고요. 올해 시험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그 모법이 예전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입니다. 그게 쭉 사용을 하다가 2003년도에 주택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5장 공동주택 관리해서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썼습니다. 꽤 오래 쓴 거죠. 저도 관리 그러면 이 주택법이 입에 달았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 공동 이렇게 안 나오고 주택법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 십몇 년을 썼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관리와 관련해서는 요걸 쓰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관리 이거 썼었는데 이거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말 그대로 법 이름이 공동주택관리법 아닙니까?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 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주 기본되는 거죠. 아주 기본되는 용어 중에서 정말 기본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동주택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관리되는 이 공동주택이 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 공동주택을 이렇게 하자라고 용어로 약속을 한 거죠. 이 공동주택은 주택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법 2조 3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두 번째 그것만 공동주택으로 하지 않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받아 지어진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한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이라고 할 때는 이것도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있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도 공동주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고요. 이 용어는 그거잖아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읽으실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라고 써 있으면 공동주택은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이야기한다로 해석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용어라는 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많이 쓰신 게 이제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거 들어있으면 단지. 그죠? 그건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 예, 주택이 뭐냐? 주택 단지가 뭐냐? 그죠? 그래서 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전부일부, 부속토지 이렇게 나와 있고 주택 단지라고 이야기할 때 요 주택 단지는 주택이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주택에다가 부대, 복리시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주택 단지인데 또 공동주택 단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에 없어요. 용어가. 이 공동주택 단지는 어디에 있냐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무엇을 공동주택 단지라고 하냐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 단지를 공동주택 단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용어가 처음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단지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공동주택 단지. 그죠? 단지라는, 이제, 여기도 이제 단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건 다 이제 요 이야기들은 다 주택법에서 하는 이야기고, 요 이야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요 얘기를 해요. 요 얘기. 그럴 때 공동주택은 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문제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단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내용 정의를 안 하고 주택법에 있는 주택단지를 그냥 가져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2조 용어 정의로 처음에 만든 조항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해석. 그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해석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요거만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별도로 이걸 정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66번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많이 강조했던 거고, 관리처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 이렇게 돼 있죠. 요 하자보수, 요건 이제 의미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하자보수 청구 자체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하자보수 청구권자 그러면 입주자, 입주대표의 관리처, 관리단 이러던 것을 이제는 전유 부분은 입주자,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 관리주체 이렇게 이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입주자가 전유 부분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입주자분들이? 어렵잖아요. 그걸 관리처에 대행한다. 그러려면 언제 인도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산점 인도일이니까. 그러니까 주택 인도 증서를 관리처 공개하고 뭐 이런 절차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내용을 넣으면서 이제 관리처의 업무에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도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제로 이렇게 유형화한 겁니다. 따라서 66번은 하자보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